안녕하세요. 홀가분 TV 책과 세상 극우주의와 기독교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를 녹화하고 나서 넉 달이 됐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 사람이 뭔가 장담하고 약속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주로 이제 내가 책임인데, 이래저래 막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이게 넉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보다 더 바쁜 디에고님을 모시고 녹화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하실 분은 언제나처럼 디에고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번보다 지난번 녹화한 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언제나처럼. 저는 언제나처럼 제 개인 연구하고 근래에는 좀 다큐멘터리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에 아무래도 8.15 관련한 검색어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다큐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는 여기 근처 가까운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에서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시적으로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아주 재밌게 개괄적인 형무소 자리에서 상영한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공간이었는지 일제 제국주의의 어떤 부분을 상징하는지 어떻게 조선 민족을 통제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거기 구속된 분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다룬 그런 다큐. 진지한 시간을 보내셨네요.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이 돼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글 쓰는 거, 강의하는 거에 너무 많아서 허덕이면서 그랬습니다. 주제는 다 극우주의였어요. 이제 실력이 딸려서 이제 비천이 이제 다 들통이 났습니다. 화신이 되셨네요. 일단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 글이 어떤 배경하에서 저술되게 됐는지 이 책의 극우주의와 기독교의 세 번째 글인데요. 세 번째 글이 48년 체제를 소환하다. 부제가 4.3 기억의 반기억. 어렵네.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글은 2023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제주 평화신학 포럼의 제1회 제주 평화신학 포럼의 발제글입니다. 제주 평화신학 포럼이 이제 처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1회라면 2회, 3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매년 있는데 매년. 그러니까 2023년 제가 11월이라고 했나요? 11월. 2023년 5월. 5월 11월이 맞는 것 같아요. 11월. 그때 11월이라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이고 제주 평화신학 포럼이 이제 지금 3회째. 이제 올해는 5월 열리면 3회죠. 그러니까 24년도 작년도에 2회가 있었고 올해 3회가 있었고 제주 평화신학 포럼은 이제 제주의 강정을 중심으로 한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제주의 4.3 문제를 주로 다뤄왔었던 개신교 교회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그리고 제주의 이제 생명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계열의 목회자들 이런 모임 이런 이제 세 부류의 모임이 연결해서 같이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연대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언제 무슨 주제로 모이시나요? 올해는 10월 달에 10월에. 열리는데 10월 12일부터 14일. 근데 이제 첫 번째 평화신학 포럼은 4.3 사건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3을 다룬 글을 쓴 거고. 두 번째 포럼은 작년에 있었던 제주는 4.3도 중요하지만 강정과 또 제2공항을 다룬 그런 게 또 있어요. 중요한 건데 강정과 이제 제2공항은 되게 흥미로운데 4.3 사건은 주로 이제 공산당이라는 이제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이제 민간인들을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에요, 민간인에 대한. 그런데 평화 이제 그 4.3 사건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가 공식적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주를 평화의 성으로 선언을 했어요.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4.3 해결돼야 제주를 어떤 키워드라는 평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뤘으나 그러나 평화 논의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2회 때 초점은 4.3을 다루는 것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그 강정 평화운동 또 다른 축은 제2공항. 강정과 제2공항은 이제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평화가 국가가 국민을 학살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혹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거. 또 그렇죠. 평화다라는 거. 구렁비를 살려는. 돌과 하늘과 바람과 뭐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위해를 가하는 거. 그것도 평화의 주제다. 그런 의미를 확장한 거예요. 3회 포럼은 평화는 제주만의 평화만, 제주 평화 신학 포럼은 제주만의 평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를 넘어선 평화를 다루는 게 이제 세 번째 포럼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 달에 열리는데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주 평화 신학 포럼하고 검색하시면 이게 여러 이제 포스터나 이게 나올 거예요. 거기에 QR 코드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신청할 수가 있고 또 모니터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글들이 논의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네, 거기 뭐 QR 코드 넣으시면 포스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세 번째 이 글은 12.3 그 내란 이전에 한국 사회 극우파 인사들이 끊임없이 이승만을 소환하고 광복이 아닌 광국절에 포커스를 두고 끊임없이 그 의미들을 재생산하는 그 다음에 약간의 폭력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쌤께서는 4.8년 체제를 소환한 거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4.8년 체제가 뭔지 한번 이승만과 건국절이 합쳐지는 부분이 이제 48년 대한민국 건국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48년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역사학자들은 잘 안 쓰죠 이게. 사회학에서 정치학이나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이게 48년 대한민국 건국이 일종의 방공국가로서의 대한민국 형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방공국가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이지만 그것이 그냥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이 사회 전반에 다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방공이라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떤 뭐랄까 이제 무의식적 코드처럼 자리 잡는 거지. 그래서 이제 48년도 체제를
구축한 이승만 정권은 국민에 의해서 퇴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48년 체제라는 국가 체제는 하나의 이제 장치, 사회적 장치로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48년 체제라는 말이고, 요 논의가 이제 건국절 논쟁이나 이승만 체제, 이승만 소환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최근 리박스쿨. 예, 그런 것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8년 레짐이죠. 여기 체제라는 건 레짐을 말하는 건데, 48년 레짐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한국 사회는 사실 이제 87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지잖아요. 87년 헌법. 육공하고. 네.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시점으로 해서 민주체제가 또 작동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흔히 87년 체제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 체제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레짐이라면 48년 체제, 48년 레짐, 또 87년 레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48년 체제라는 말을 제가 이 글에서 이제 제목으로 사용한 거죠.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를 포함한 일종의 보수 극우 세력들이 48년 체제를 다시 불러서 한국 사회를 반공사회로 다시 만들고 싶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네. 또 이 글은 48년 체제의 초속적 사건으로 제주 4.3 사건을 이제 논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제주 4.3 사건을 논하는 연구들은 일단 뭐 사건의 진상에 포커스가 있거나 책임자가 누군가,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상처의 트라우마들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포커스들이 있었는데 선생님께 쓰신 이 글은 한국 사회 반공주의 레짐의 초석이 이 4.3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주 평화신학 프로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건데 4.3 사건이 47년 4월 3일 날 이제 파출소 습격 사건,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들이 제주의 파출소 여러 곳을 습격한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4.3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4.3 사건의 이란 명칭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때 그것보다는 47년도가 아니에요. 이 사건 47년도에 일어난 일이거든. 근데 48년도에 갑자기 이 4.3 사건을 이제 4.3 사건을 둘러싸고 막 이제 여러 공방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 건국 국가가 세워지고 국가가 계엄을 선포를, 그렇죠. 국가가 탄생하자마자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게 8월 15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해 11월 달에, 그러니까 그해 11월 달이 아니라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그러니까 2달 하고 조금 더 지나서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일대에 계엄을 선포해요. 그것을 여순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11월 달에 4.3 사건, 그러니까 4.3에, 그러니까 제주에 계엄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대통령이 헌법을 정지시키고 계엄을 선포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4.3 사건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47년 4월 3일 날 일어난 사건이 핵심은 아니고 48년도 일어난 사건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4.3이라는 말이 적합한지는 좀 논란이 있으나, 어쨌든 이제 이것을 이제 제주 4.3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 48년 체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엔 제주 4.3 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4.3 사건이 47년 4월 4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8년 11월 달에 계엄 선포의 초점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국민이 사는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군인들이 제주 지역에 무차별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 학살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부대가 여순에 있었어. 여수 순천 지역에. 여수 지역에 있었죠. 여수 지역에 있는 부대원들한테 가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부대원들이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엄을 먼저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민간인들 수만 명을 학살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로 가서 또 제주 학살을 해요. 그래서 여순 사건과 제주 사건은 그냥 같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사건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이승만 정권이 60년 4월 달에 퇴진하잖아요. 시민혁명에서. 4.19로. 그런데 퇴임하기까지 자국민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학살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학살자. 그를 소환하겠다는 거야. 국부라 그러면서. 놀랍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4.3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승만 정권은 자국민을 본격적으로 학살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고, 그게 이제 계속돼서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국가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강화시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그때 광복절인가? 48년 정부 수립. 정부 수립이잖아요. 48년 8월 15일. 근데 그 정부 수립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선언하는 거잖아. 수립했다고. 그것은 그해 5월 달에 있었던 총선에 연결된 거잖아요. 재헌의회. 재헌의회가 5월 10일 날 있었고, 그 5월 10일 날 뽑힌 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만든 헌법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추대하고, 그래서 8월 달에 대통령이 출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50 선거가 압도적인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200석 중에 198석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거든요. 2명이 당선이 안 됐어. 제주에서. 제주에 3석이 있었는데 2석이 당선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8년 체제의 출범에 하나의 그 흠집이 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198석이 의원이 선출돼서 2석이 안 됐다면 국가가 굴러가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렇게 소란이 있어도 괜찮은 건데 그 소란을 못 견디었던 대통령이 제주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민간인 학살하는 게 4.3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4.3 사건 이후에 이승만 권력의 독점적 권력이 강화되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더 확고해지고 그래서 이제 60년까지 이승만의 독재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그게. 그러니까 4.3 사건을 다루는 대개 그들이 진상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는 걸 썼고 누가 책임자냐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었고 또 4.3 사건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상할 건가 또 4.3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도 이제 해체되고 막 그 정신질환 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떻게 치유할 건가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이 글의 초점은 48년 체제가 성립되고 반공 체제로서의 반공주의적 독재 체제로서의 이승만 체제가 성립되는 걸 다루는 그런 맥락에서 제주 4.3 사건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승만 독재 체제가 성립했다는 것이 파시즘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런 거와 등가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좀 결들을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파시즘적 체제란 말을 썼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적이라는 말을 내가 쓴 이유가 파시즘 체제는 아닌데 파시즘 체제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인데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더 엄밀히 가면 나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파시즘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그냥 독재자예요.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어디서나 자기 혼자 뭔가 결정해야 됐고 그런 거예요. 근데 파시즘은 그게 아니라 대중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구루밍 시켰다는 뭐라 그러지 요새? 가스라이팅 시켜서 대중이 가스라이팅 돼서 이제 그 체제를 지지하게 하면 종교 집단처럼 막 그런 현상들이 있든 어쨌든 대중들이 그 체제에 열렬히 지지하면서 그 열렬한 지지에 기반을 두고 독재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대나 이런 폭력을 통해서 국가가 지탱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폭력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그 체제의 기반에 대중의 열렬한 지지가 있는 거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된 것이 파시즘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치나 무솔리니 체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승만은 사실 그런 파시즘 체제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승만 정부에 참여했었던 그 당시로서 이제 청년들의 지도자들, 약간 40대 한 중반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시스트들이었어요, 진짜로 진정한. 이게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1900년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살, 20대 초에 가 이제 1920년대겠죠. 1920년대에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유학까지 갈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1, 2%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권이에요. 그런 엘리트들이 뭐 일본 유학 가는 일은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독일 유학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에 유학 가고 영국에 유학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1920년대에 유럽이 어떤 때냐면 파시즘이 막 물결치는 시기. 그렇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민주 체제는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니까 독일과 프로시아 지역,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지역에. 근데 민주 체제는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 때 민주 체제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엘리트들의 집합소. 그러니까 완전 엘리트들의 갑질이 장난이 아니었고. 근데 문제는 그 시대 대중이 수상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니까 이제 대중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교육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19세기 후반부터. 네, 그 다음에 또 국민투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는 왕에 의해서 지탱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시기. 그러니까 아직 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의견을 갖기 시작을 했던 시기인데 근데 그 시기에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체제의 중심 집단들은 그냥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에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고통스럽다. 20세기 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거든. 자본주의는 폭력적이 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대중의 등장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등장한 운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파시즘이고 하나가 코뮤니즘이에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죠. 파시즘은 독일과 이탈리아나 이런 헝가리나 이런 데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2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학을 간 청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접했었던 인사들 중에 파시스트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그 파시스트들은 그들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꿈처럼 보였던 것 같아. 그게 다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그랬던 시대에 그렇죠. 동경의 대상. 예, 그들이 유학을 갔다가 초특급의 엘리트들이 돌아와서 그때가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일본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는데 근데 그렇게 유학해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에 협력 안 한 사람들 이 적장이 있었어요. 또 협력했다라도 아주 소극적인 협력만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이제 장제스 따라다니면서 장제스가 이제 일종의 그 반공 독재 체제를 추구했잖아요. 파시즘 체제, 파시즘적 체제죠 거기서. 그렇죠. 일본은 천황제 파시즘이 막 유행했잖아요. 거기도 파시즘적 체제지. 그런데 그런 체제를 경험한 이들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우익 지도자들로 부상했고 이승만 중심으로 결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승만 정부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승만을 둘러싸면서 대한민국을 파시즘적 체제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파시즘 체제로. 근데 내가 볼 땐 파시즘 체제는 안 됐어요. 대중은 별로 참여 안 했어. 그러니까 사실 그때 선거를 보면 압도적 다수, 그러니까 선거 참여율 엄청 높거든. 선거 투표율이. 지지율도 높고, 투표율은 그냥 지지율은 높았지. 근데 부정선거 너무 심했으니까 그건 믿을 수 없고. 근데 미군정 자료나 뭐, 미국의 CIA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민심의 이반이 굉장히 컸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위태위태로 와서 대중은 열렬히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파시즘 체제를 추구했었던 이들이 사실은 이승만 시대 초대 교육 문교부 장관도 했었고 뭐 안호상의 그렇죠. 일민주의 그 과거에 그 읽었던 게 이승만의 일민주의가 아니고 일민주의는 사실 안호상의 일민주의잖아요. 안호상 그쵸. 이 사람이 파시즘적 체제와 연결해서 이 사람이 유학 시절에 제일 열심히 탐독했던 책이 나의 투자예요. 아돌프 히틀러의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파시즘 체제라는 얘기는 아니고 파시즘적 체제다. 근데 독재 체제였다. 독재 체제였다. 그러니까 파시즘 체제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사실 난 박정희 정권은 파시즘 체제를 이룩한 것 같아. 그 시기가 1970년이에요. 그게 뭐냐면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욕망과 잘 살고 싶은 욕망과 그 국가의 어떤 국가를 발전시키고 싶은 국가의 욕망이 잘 결합된. 그래서 왜 영화 있잖아요. 대통령 이발사? 주자동 이발사. 그게 송강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발사였잖아요. 전속 이발사. 영화에서. 그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성공은 대통령의 성공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과 같은 건데 나의 성공은 국가의 성공의 하위 성공이야. 그러나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성공이라고. 이게 새마을운동의 논리. 이런 광범위한 지지에 의해서 72년도에 유신체제, 독재체제에서 유신체제가 성립이 된 거 아닌가. 나는 박정희 체제는 파시즘 체제로 작동했던 것 같아요. 이승만은 파시즘적 체제. 파시즘 체제를 구현하고 싶었으나 못한 것이다. 이제 좀 그 결들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 이승만, 그다음에 뭐 건국론, 건국절, 이런 주장들이 4.8년 체제를 이제 소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어게인 1948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른바 평양 대붕운동,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붕운동의 슬로건이었던 어게인 1907인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표절? 그러니까 어게인 1907은 네. 평양 대북 운동의 슬로건이 아니고 평양 대북 운동을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회. 단체가 그렇죠. 자기네 표어로 어게인 1907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끌어와서 어게인 1948이라고 말 쓴 거지.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이 표현을 극우 보수파의 가족 로망스 담론으로 이제 좀 독특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가족 로망스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리넌트. 문화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쓴 말인데 프랑스 혁명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프랑스 혁명은 이제 왕을 못 뺐잖아요. 단두 때. 그렇죠. 왕 없는 사회, 그러니까 왕이 당연하던 사회에서 갑자기 왕 없는 사회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회를 만들었을까? 그때 이제 그 가족에 대한 로망스가 있었다. 그 가족은 이제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를 막 죽은 아버지를 가정하는 거지. 상상하면서. 그런 걸 가족 로망스라 그런 건데 사실은 고대 로마도 가족 로망스가 있거든요. 고대 로마도 이제 그 무덤을 연구해 보면 고대 로마에 제대로 된 가족이 없어. 뭐 일찍 죽어 아버지들이 전쟁에 가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혼도 많이. 막 갑자기 국가가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막 바람도 많이 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는 가족론, 파밀리아란 말이 가족이잖아요. 패밀리가 이제 파밀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파밀리아에는 뭘 얘기하냐면 파밀리아는 아버지와 많은 자식, 부인과 일부 다투신 사이니까 많은 자식들뿐 아니라 종들, 심지어 그 집안의 가축까지가 다 파밀리아예요. 그래서 그 파밀리아들이 이제 어떤 거대한 가족, 이상적인 가족이지. 실제로는 그런 가족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다 깨져갖고. 가족 로망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한국의 극우도 이제 가족 로망스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어게인 1948은 이제 48년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48년 건국한 그 국가를 이렇게 우리의 국가로 이렇게 끌어오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국가가 이런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은 어떤 마음과도 관계가 있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망조다. 근데 그 망조의 이유는 뭐냐면 애미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거야. 그게 이제 민주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좀 더 역사를 과거로 가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많은 아버지들이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자라난 자식들은 아버지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친일을 했어? 그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해가 안 가서 많은 아들들은 어떤 생각하면 고아의식이 있어. 아버지들의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일종의 고아라는 로망스가 있는 거야. 가족 로망스가 아니고 가족 해체 로망스지. 아버지들은 다 친일을 했고 막 그냥 뭐 살상해 막 이런 건데 이제 4.19를 경험한 세대들은 그 아버지들이 친일을 했고 그 또 막 그냥 독재를 하면서 국민을 맞살하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을 마음속에서 못 뺀 거지. 민주주의 세대 586도 비슷한 세대예요. 심지어는 586 세대는 4.19 세대가 아버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세대가 독재자를 못 뺐지만 또 다른 독재자의 열렬에 충성했단 말이에요.
막 새마을 운동에 미친 듯이 뛰어들고 막 데모하면 데모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데모하느냐고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586 세대, 그러니까 내가 딱 586 세대인데 우리는 부모와 우리를 이렇게 차별화시키면서 자라나. 그러니까 586 세대에는 또 다른 고아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419 세대에 비해서 586 세대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자원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인구 쪽수도 많아. 그리고 민주화 사회를 만들어냈어. 헌법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공한 세대는 그 앞 세대를 이제 일종의 마음속에서 처벌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들은 뭐 열심히 살았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독재 아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에 한몫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세대들, 엄마 세대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나 엄마 세대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 앞 세대 주인들은 아버지들이니까 가부장사이니까. 그렇죠. 공허함도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노력했잖아. 그래서 왜 영화 있잖아요. 그 국제시장.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필요했던 건데 그런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이게 이제 1948년 어게인 1948이라는 거는 딱 그들에게 다가가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민주 체제가 애비애비도 없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거는 감정의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야. 이게 우리가 다 부정당한 우리의 과거 미친 듯이 노력하고 살았으나 나는 안 먹어도 자식을 먹이려고 노력했어. 이 자식들은 지들은 잘 먹게 됐는데 우리의 공은 인정 안 하고 지들이 잘한 거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감정적 분노 이런 게 이제 가족 로망스였다. 그게 이제 일종의 1948년 체제를 소환하는 어게인 1948 담론의 어떤 자기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998 주장들이 민주담론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는 너무 998 주장을 옹호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왜 공호가 아니면 차별을 내시는 건지. 국제시장 영화를 가지고서 찬반이 딱 갈리잖아. 국제시장 보고 감동받으면 이게 뭐 정말 그런데 감동받아. 그거는 정말 심판돼. 막 그런 의견이 있고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막 그런 의견이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진짜 국제시장을 보면서 그거 인정해줄 만해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민주적 감성에 들어간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런 지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586 세대 한가운데서 성장한 내가 그게 내 마음속에서 설득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 윗세대를 생각하면 그들이 왜 극우주의의 파시즘적인 그런 선동에 끌려갈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설득력 있는 감수성을 건드리는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설득 안 됐다고 해서 그런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독견일 수도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여기서 그 뉴라이트 담론의 발전 과정이랄까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좌파 이런 거에 딜레주의와
카오스모스 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거를 끌어와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극우주의적 서사를 미화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낄 사람들한테 변명할 기회를 제가 주시는 건데 카오스모스가 이제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뜻이잖아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혼돈과 질서가 어떻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게 어울리는 사회가 일종의 이제 포스트 모던 담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사회에 설득력 있는 말로 통용될 때는 혼돈이 더 이상 무질서가 아니고 혼돈이 어떤 질서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인 거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좌파 이론가들의 그러니까 들레즈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 해방신학자나 민중신학자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 사건 사도행전에 그 성령 사건 얘기 좀 되게 한번 보면 재미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공허해 이제 예수 떠났어. 근데 다시 오순절, 그러니까 10일 후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예수님 대신 성령이 와. 근데 그 성령이 왔다는 걸 사도행전이 되게 재밌게 묘사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걸 묘사하는데 각자 방언을 했다고 말해요. 이때 방언은 각자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와 대조가 되냐면 바벨탑이 이게 대조가 돼요. 서로 다른 언어. 예,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고 싶었는데 신이 그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의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세계, 서로 언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하늘에 닿고 싶었던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질서가 붕괴되는 거지.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그 질서는 서로 말이 안 통해. 근데 그걸 성령의 체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통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공감을 했을까? 일종의 성령이라는 게 딱 그런 거죠. 성령은 어떻게 보면 느낌의 영역이고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서로 언어적으로 말이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오순절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서로 연결되면서 통합되고 서로 친근감을 갖고 동료의식을 갖고 하나가 되는 일은 서로 말이 통하고 하나의 질서로 잘 짜여져 있을 때 되는 게 아니고 카오스모스일 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카오스모스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보가 얘기한 거거든. 근데 이제 나는 요거를 그것도 그렇게 자기를 체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막 그 당시에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은 44년도에 책을 쓰면서 세계가 얼마나 이제 자본주의가 하나의 효율성의 혁명을 이렇게 이뤄냈는데 그것이 만들어낸 파국을 봐라 하면서 세계대전 두 차례 세계대전의 결과를 막 얘기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협상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약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전성시대가 온 거지. 그리고 민주주의 전성시대에 이제 하나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질서체계가 만들어져. 하나의 진리죠, 그게. 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진리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민주주의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긍정의 의미로 바뀌죠. 근데 이제 요새 시대에 민주주의 미국으로
볼까요? 미국의 민주주의의 트럼프 현상은 대중이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두 정당을 다 부정하잖아. 그리고 약간 깡패 같은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때 좀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를 탈진실사회라는 말을 썼어요. 학자들이. 탈진실사회. 네, 탈진실사회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트루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리 체계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믿어졌던 시대가 있었어. 근데 이제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예.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렇게 민주주의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지들이 다 해먹더라. 그래서 이제 있는 애들은 날 때부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없는 사람들과 같은 선에서 경쟁을 못해. 그렇죠. 뭐 기회 균등이니 뭐니 이런 말 하지만 균등하지 않은 거야. 그죠?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를 가 진리라고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진리 체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막강하게 자기 서사가 있으니까 그걸 쉽게 부정할 논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논리로 그 논리를 공격하는 거지. 그게 정치 안으로 들어오면 포퓰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포퓰리스트가 이를테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거 부정.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뭐 100% 공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했더라도 저거 부정해, 부정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다수가 믿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포퓰리스트들의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을 선동하는 포퓰리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포퓰리스트들이 극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극우적 포퓰리스트잖아요. 그래서 극자 포퓰리스트도 있어요. 근데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파시즘 얘기해서 대중을 설득해낼 수 있으면 그게 파시즘 체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퓰리스트들이 극우주의 포퓰리스트들이 대중을 설득해서 대중이 거기에 동화되면 그 사회는 파시즘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성령 강림 사건, 이 감정적으로 막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논리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말도 안 통하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극우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탈진실, 폴스 트루스에 대한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이 먹혀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오스모스는 극우에게도 있었다는 거.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 사건이 극우에게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주 흥미로운 해석, 흥미로운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또 분위기를 좀 전환하면 12.3 이후에 민주주의의 이제 두 가지. 첫 번째가 당면한, 지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포스트 쿠데타와 두 번째는 이 포스트 파시즘 문제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국청년단 이야기와 우크라이나의 아조포 부대와 서청의 유사점 비교 관한 글들을 이렇게 끌어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12.3 이후 24년도 12월 3일 날 신임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12.3 이후의 시간이잖아요. 12.3 이후 우리는 12.3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는 쿠데타, 친일 쿠데타를 도모했었던 자들을 척결해야지. 그렇죠. 지금 이제 특검, 세 개의 특검이 딱 그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란을 일으켰었던 쿠데타 주역들을 극복하고 왜 그들은 그런 거에 동참했는가? 왜 경제 엘리트, 법률 엘리트, 군부 엘리트 이런 엘리트들이 다 그런데 막 뛰어들었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뭐 출세주의 이런 것도 다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시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중은 왜
막 여기에 누가 봐도 이건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그런 건데 비리도 엄청 많은데 대중은 그들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상은 이제 파시즘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얘기고 포퓰리스트들이 그들을 설득시키는 데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사이즈가 우리 사회를 접목시킬 만큼 크지 않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확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조프 얘기를 한 건데 서북청년단 얘기 먼저 하면 서북청년단이 46년도에 북한 지역에서 남아한 청년들 주로 평안도 황해도 출신 청년들이 만든 단체예요. 근데 평안도 황해도뿐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온 간도 지역에서 온 다수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 중심으로 모여요. 서북청년단이 여러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지역 내려온 청년들의 단체들이 있었는데 서북청년단으로 되게 다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지는 모르는데 KBS에서 어떤 다큐인가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최대 규모가 한 20만 명쯤 되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20만이면. 그게 잘 모르겠어. 20만 명이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한 100만 정도가 남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서북청년단에 가입했을 거다라고 뭐 가정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북청년단 하면 우리는 다 백색 테러 먹잖아요. 근데 20만 명이 다 백색 테러에 가담한 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만난 서북청년단 가담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력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산하는 서북청년단원 중에 백색 테러에 참여했었던 수는 몇만 명을 넘어서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이 한국 전쟁 때 서북청년단 출신자들을 대거 군인에 입대시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6,500명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에도 이렇게 서북청년단 출신들을 넣겠다 할 때 1,300명인가. 그럼 벌써 7,800명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또 뭐 지리산에서 이제 여순 지역에서 그 막 공산당 토벌한다고 막 학살했던 많은 사람들이 토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삼 학살 당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지리산에서 빨치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 경찰뿐 아니라 민병대들이 참여해서 그들을 이제 학살하는 데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 민병대 중에 상당수가 서북청년단 출신들이었어요. 얼마인지 모르지. 민병대가 얼마인지조차 몰라. 또 제주에 파병된 서북청년단 출신도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생각에는 어쨌든 그들 수를 다 쳐도 몇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만 명에 가정하면 20만 명 중에 몇만 정도가 백색 테러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들 그 백색 테러에 가담한 서북청년단의 대부분은 개신교 신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백색 테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팅 된 거거든. 인큐베이팅 된 거는 뭐냐면 남한에 내려왔는데 남한에 직업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장도 다 놀고 있고 남한에 어떤 이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정치보복을 당했잖아요. 그들이 내려올 때 뭐 가진 게 있었겠어요? 뭐 그냥 내려온 거예요. 주로 장남이 왔어요. 그래서 기반을 잡은 다음에 가족을 부르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한국 사회는 추워, 겨울에. 그러니까 노숙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돼. 일자리도 없어. 근데 그런 이들에게 기회를 제일 많이 줬던 것이 어디냐?
월남자 교회였어요. 그게 한경직 목사 대표죠. 영락교회. 예. 그리고 남산의 해방촌이 한경직 목사가 미 군정청으로부터 받은 적산이었어요. 일본의 천주교 예배당 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서북청년단, 그러니까 월남한 북한 지역의 개신교 청년들이 집단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리고 그들은 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그 당시에 이제 군정청에 경찰을 총 책임 맡고 있는 조병욱이나 서울 경찰을 책임 맡고 있는 장택상이 그 청년단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일종의 알바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백색 테러 알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가 통용될 수 있는 건 교회일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월남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대처를 빨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 중에 상당수 개신교 신자들이 백색 테러에 가담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백색 테러에 가담한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수만 명은 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서북 청년단원들이 제주에 갈 때, 이제 제주에 갈 때 그 경찰로도 가고 군인으로도 가거든요. 근데 군인으로 가는 그들이 몇백 명 되는데 그들이 군번도 없고, 그 다음에 계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병대는 사람 없어. 민병대. 네. 그러니까 그들이 잔인한 거야. 군 규율을 안 지켜도 돼.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들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 007 뭐 시리즈 중에 살인 면허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런 무자비한 역할을 부여해줬죠. 그러니까 막 살인을 하면서 잔인해졌을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그들이 악마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남한사에서 인큐베이팅 되는 과정에서 잔인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잔인함은 죄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고 그랬을 때 교회에 오면 목사들이 그들을 세탁해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거고 당신들이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그냥 믿어지진 않지만 믿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세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주체화되는데 극우적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개신교 신자니까. 근데 서북 지역의 개신교의 근본주의가 가장 강한 지역이거든. 근데 근본주의가 북한에서 공산당과 싸우다 보니까 반공적 근본주의자가 됐겠지. 남한에 와서 이러저러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테러하면서 공격하면서 극우주의자가 됐으니까 그들은 그거 중에서도 강렬 극우주의자일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공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극우 반공주의자가 된 거죠. 이제 극우 반공주의자들로 이제 돼서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제주 4.3 이후에 이제 그 제주에서 이제 부대를 이제 그 일종의 사관학교의 전신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8기인가 그에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6.4 8기로 이제 통칭되는 그 8기에 대거 서북청년단원들이 대거 입대해요. 비교적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학력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개신교자 많았고. 그 8기가 나중에 5.16 주역이에요. 흥미롭지.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서북청년단의 군부 인맥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원들을 입대시켜서 만든 부대가 있어요. 그게 백골 부대. 요새 막 백골 부대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골단 얘기 나와. 그게 이제 백골 부대 모체야. 근데 백골 부대가 왜 백골이냐면 백골이 되도록 충성하겠다 이거거든. 용맹무쌍한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골 부대 무용담이 많아. 특히 한국 전쟁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흥남 철수 과정에서 부대가 괴멸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대는 실제로 사라졌으나 나중에 백골 부대가 다시 나오는데 그 백골 부대는 서북청년단들이 사라졌지. 그러나 전통이 남아 있어요. 용맹물상한. 근데 이제 그들이 파시스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백골 부대 정신은 이제 빨갱이를 막는 전선에서 우리는 목숨 맞추는 부대다. 이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유사한 부대가 아조프 부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근데 아조프 부대는 원래 우크라이나의 1930년대 우크라이나의 민병대들이 극우 민병대들이 있었어요. 그 극우 민병대들은 주로 우크라이나 서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폴란드 국경 지역. 근데 그 지역에 극우 민병대들은 민병대 대중들의 적극적인 이제 민병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범죄자로 하면 1등이에요. 이 아조프 부대가. 네, 아니 서부 우크라이나 서부의 지역에. 예. 근데 그 우크라이나의 서북부 지역에 극우 민병대들이 그들은 나치 협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자야. 전쟁 끝나면 처벌받아야 돼. 전범자. 그렇죠. 근데 처벌을 안 받아. 왜냐하면 그들에게 방공의 이제 가운이 더 씌워져요. 소련의 우크라이나 이제 그 집어삼키려고 그럴 때 거기에 저항하는 것처럼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거 그 민병대 출신 상당수가 서방으로 망명을 해요. 그들 중에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 혜택을 많이 받아서 대학을 나가고 교수가 돼요. 그래서 현대 우크라이나 담론을 이끌어가는 미국 지식인들이 그 출신들이 많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00년대에 와서 이번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러시아 국경 지역, 폴란드 국경 지역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쪽 지역은 러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안에서 그러니까 친노파와 친서방파가 막 우크라이나의 이제 정치의 권력을 둘러싸고 이렇게 서로 정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쟁을 했는데 친러파가 정쟁에서 이기면 정권은 친러 정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친러파나 친서방파나 다 부패하기 짝이 없었는데 친러파가 집권했을 때 시민혁명이 일어나. 그 시민혁명은 나중에 알려진 바에는 미국의 원조 기관이 있어요. AI인가 뭐 있어요. 거기서 지원을 막대하게 지원해줬고 서방 언론들이 그들을 정당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 두 번의 시민혁명이 있었어요. 그 두 번의 시민혁명으로 신러 정권이 물러나. 촛불혁명 같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친서방파가 집권했는데 친서방파가 집권한 이 정권이 깨끗한 정권은 아닌데 부패한 정권인데 이 정권이 뭘 했냐면 옛날에 서부 지역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파시스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막 동상을 전국에 세우고 교과서에 넣고 기념관을 만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극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극우화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극우주의자들 상당수가 우크라이나로 와. 어디로 가냐? 러시아계가 많은 지역. 그게 돈바스 지역입니다. 동부 지역. 그 지역으로 가서 그러니까 러시아계 이민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뭐 2만 명 정도, 10,000에서 2만 명 정도 학살했다고 해요. 그때 만들어진 부대가 아조프 부대예요. 민병대예요. 그 민병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테러리스트였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서 그들이 민병대가 돼요. 정부가 지원해요. 나중에 정규군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에
마리오폴 전투에서 이 부대가 괴멸돼요. 러시아의 군에 의해서 산화한 거지. 그리고 막 언론들에서 이 극우 민병대 아조프 부대에 대한 영웅 서사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 백골 부대가 지금 막 여기저기서 백골 머리에 뭐 헬멧 쓰고 막 이렇게 백골단. 예, 나오면서 백골단 얘기 나오면서 하는 그 모습 같이 백골 부대 실제 했었던 백골 부대가 아니라 전설 속의 백골 부대가 서북천연단이 전쟁 범죄자인 측면도 있잖아요. 민간 학살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용맹무쌍한 반공 전사인 것도 맞지만 동시에 많은 민간인을 죽였으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 작업은 없이 영웅 서사만 남아버렸는데 그게 지금 고스란히 와서 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나는 일종의 파시즘적인 어떤 담론들이 백골단 얘기와 서북천연단 얘기와 이승만 얘기와 건국조 얘기 속에 뒤엉켜 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파시즘적 욕망을 부추기는 담론으로 떠도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네. 멀리 떨어진 두 나라 사이에 굉장한 유사점들이 있었어요. 기시감도 있고.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오늘날 우리에게 포스트 파시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정말 복잡한 얘기인데 파시즘은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를 불신하는 대중이 등장했고 그 대중을 선동하는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게 파시즘 담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시즘은 그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한다, 뭐 가짜 뉴스에 속는다라는 말 갖고는 안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 들어있는 대중들에 대한 대중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비판적 작업들 그리고 그걸 극복해 보려는 사회적인 노력들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안 없어지는 거죠. 일단 최근에 이 정부가 현 정부가 되게 난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산재 혜택 전혀 못 받고 또 기업들은 그들을 그냥 그 죽음을 별로 이렇게 배려하지 않은 채 했던 게 만연돼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잖아요, 정부가. 잘 다룰지 못 다룰지 모르나 나는 이제 이런 시도가 이제 일종의 파시즘을 넘어서는 사회가 되려면 이런 시도가 더 본격화돼야 된다. 또 뭐 얼마 전에 사면된 조국 씨가 민주당의 부족한 측면을 나는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권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어떤 정치인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요소들이 안 갖춰진 채로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대답되는 과정에서 놓쳐버린 부분들이 어떤 불신과 증오와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파시즘은 자라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한가라는 말을 너무 모호한 말이지만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그냥 막연하지만 얘기를 마무리할까.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방대하고 폭넓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네. 48년 체제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우리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상희 선생님 덕분에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 한 번 더 하고
그 어제 우리가 막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했었던 보론으로 하나 더 하자. 번외편. 번외편. 네. 그런 얘기를 해서 한 2번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